골목 안쪽 간판도 없는 작은 구두방 하나가 있었다. 문 위에는 색이 바랜 나무판 하나가 못에 걸려 있을 뿐이었다. 거기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덕수 수선. 가게 주인의 이름을 그대로 옮겨 적은 간판이었다. 윤덕수, 67. 이 골목에서만 30년 넘게 구두를 고쳐온 사람이었다. 가게는 좁았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면 어깨가 닿을 정도였다. 벽 한쪽에는 손님들이 막히고 간 구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낡은 재봉틀과 가죽 냄새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열장 맨 위,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구두 한 짝이 놓여 있었다. 한 짝뿐이었다. 짙은 갈색의 남성용 정장 구두. 코끝은 정성스럽게 손질되어 있었고 가죽에는 윤이 흘렀다. 마치 오늘 아침에도 누군가 닦아놓은 것처럼 깨끗했다. 하지만 그 옆에 짝이 되어야 할 나머지 한 짝은 어디에도 없었다. 동네 사람들은 그 구두를 볼 때마다 고개를 갸웃거렸다. 저 구두는 대체 몇 년째 저기 있는 거야? 몰라. 덕수 씨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 주인이 안 찾아가는 거면 그냥 버리든가 팔든가 하지. 왜 저렇게 애지중지 모셔두는지 원. 그런 말들이 오갈 때마다 덕수는 그저 웃기만 했다. 화를 내지도 설명을 하지도 않았다. 그는 늘 하던 대로 손님이 맡긴 구두의 밑창을 뜯어내고 새 가죽을 덧대고 실을 꿰맸다. 다만 하루의 일이 끝나고 가게 문을 닫기 전 그는 반드시 그 구두 한 짝을 꺼내 마른 천으로 정성껏 닦았다. 1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은 일이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유리창에 김이 서렸다. 그런 날이면 덕수는 창밖을 오래도록 내다보곤 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가게 옆 분식집을 하는 정수님 아주머니는 그런 덕수의 모습을 10년째 지켜본 사람이었다. 덕수 씨, 오늘도 비 오는데 밖만 보고 있네. 응, 그냥 비가 오면 생각나는 게 있어서. 무슨 생각이길래 그렇게 표정이 무거워져. 덕수는 대답 대신 옅은 미소만 지었다. 수님은 더 캐묻지 않았다. 이 동네에서 20년 가까이 장사를 하다 보면 캐묻지 않는 게 예의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법이었다. 그해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어느 날이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 하나가 우산도 없이 구두방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 청년은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밑창이 거의 다 떨어져 나가 걸을 때마다 바닥이 슬쩍슬쩍 보였다. 그는 가게 안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다가 마침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거 좀 고쳐주실 수 있을까요? 덕수는 청년의 신발을 받아 들고 살펴보았다. 낡을 대로 낡아 손을 대기가 조심스러울 정도였다. 이거 밑창을 통째로 갈아야겠는데. 얼마 없는데. 그래도 겨울이라 신발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청년의 목소리에는 숨기지 못한 공공함이 묻어 있었다. 덕수는 잠시 청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앳된 얼굴 뒤로 어딘가 지친 기색이 서려 있었다. 일단 놓고 가. 급한 거 아니면 며칠 걸릴 거야. 네, 감사합니다. 청년이 돌아서서 나가려는 순간 덕수의 시선이 무의식 중에 진열장 위짝 잃은 구두로 향했다. 그리고 그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청년이 문을 나서고 난 뒤 덕수는 오랫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창밖에는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다. 10년 전 그날에도 이렇게 눈이 내렸던가 하고 그는 생각했다. 가게 안에 낡은 시계가 6시를 알렸다. 덕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진열장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늘 그래왔듯 구두 한 짝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마른 천으로 닦기 시작했다. 그의 손길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어루만지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다정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아무도 그 구두의 진짜 사연을 알지 못한 채로 덕수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순서로 흘러갔다.
새벽 6시에 눈을 뜨고 찬물로 세수를 하고 어제 손질해둔 연장을 정리한 뒤 가게 문을 열었다. 그의 아내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이라고는 아들 하나가 있었지만 도시로 나간 뒤로는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 힘들었다. 아들 성진은 아버지의 낡은 구두방을 부끄러워했다. 어릴 적부터 친구들에게 우리 아버지 구두 고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싫었던 그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간 뒤로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거는 일도 드물어졌다. 아버지, 이제 그만 가게 접고 저랑 같이 사세요. 힘드시잖아요. 몇 해 전 명절에 성진이 그렇게 말했을 때 덕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손이 움직이는 한 해야 할 일이 있어. 그 구두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 건데 10년이 넘도록 저러고 계세요. 성진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들의 눈을 피해 시선을 내렸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로 성진은 아버지의 가게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대신 명절에 오는 발걸음이 조금씩 뜸해졌다. 덕수는 그런 아들의 마음을 모르지 않았지만 구두에 얽힌 사연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다. 그것은 그가 10년 동안 홀로 짊어져 온 무게였다. 가게 앞 골목은 오래된 동네답게 정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다. 옆집 수님 아주머니 말고도 건너편 철물점 주인 박씨, 그리고 아침마다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폐지, 줍는 노인까지 다들 서로의 사정을 어느 정도는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하지만 유독 덕수의 구두에 관한 사연만큼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손님들이 궁금해할 때마다 수님이 대신 나서서 말리곤 했다. 묻지들 마. 저 양반한테는 사연이 있는 거야. 우리가 알 필요 없는 사연. 그 말에 사람들은 더 캐묻지 않았다. 그저 10년째 주인을 찾지 못한 구두 한 짝과 그 구두를 매일 정성스레 닦는 노인의 뒷모습을 먼발치에서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밤 눈은 그칠 줄을 몰랐다. 덕수는 가게 안쪽 작은 방에서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웠다. 천장을 올려다보는 그의 눈빛은 여느 때보다 깊었다. 10년 전 그날 밤도 이렇게 눈이 내렸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쉽사리 잠들지 못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낡은 유리창을 흔들었고 그 소리는 마치 오래전 그 밤의 기억을 자꾸만 두드리는 듯했다. 내일이면 또 그 구두를 꺼내 닦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다녀간 그 청년의 낡은 운동화를 고치면서 그는 또 한 번 그 겨울밤을 떠올리게 될지도 몰랐다. 가게 밖 골목에는 어느새 눈이 소복이 쌓여 발자국 하나 남지 않은 새하얀 길이 되어 있었다. 그 고요한 풍경 위로 10년 동안 변하지 않은 한 사람의 기다림이 조용히 얹혀 있었다. 이 작은 구두방에서 벌어진 일들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 윤덕수 자신뿐이었다. 그는 그 사연을 무덤까지 가져갈 생각이었다.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누구의 동정도 받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것이 늘 그렇듯 감춰둔 진실은 언젠가 스스로 문을 두드리는 법이었다. 그리고 그 문은 바로 오늘 낡은 운동화를 들고 찾아온 그 청년으로부터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아직은 아무도, 심지어 덕수 자신조차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가게 문을 완전히 닫기 전 덕수는 오늘 다녀간 청년이 두고 간 흔적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낡은 운동화 한 짝이 작업대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밑창이 다 닳아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바닥이 시렸을 그 신발을 보며 덕수는 다시금 옛 생각에 잠겼다. 저런 신발을 신고 다닐 정도면 형편이 넉넉지 않은 게지. 그는 청년의 신발을 조심스럽게 작업대 서랍 위에 올려두었다. 내일 아침 가장 먼저 손볼 생각이었다. 마치 오래전 그 겨울밤
다급하게 찾아왔던 젊은 부부의 구두를 정성껏 고쳐주었던 그때처럼 눈은 밤이 깊도록 그치지 않았다. 골목 어귀에 가로등 불빛 아래로 눈송이들이 하염없이 떨어져 내렸고 그 빛을 받은 구두방의 작은 창문만이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위해 오랫동안 켜져 있는 등불처럼. 다음 날 아침, 덕수는 여느 때처럼 가게 문을 열었다. 밤새 내린 눈이 골목을 하얗게 뒤덮고 있었다. 그는 빗자루를 들고 가게 앞을 쓸기 시작했다. 눈을 쓸어내는 손길은 느리고 규칙적이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오래전, 10년 전에 그 겨울로 돌아가 있었다. 그 해에도 이렇게 눈이 많이 내렸다.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저녁이었다. 덕수는 가게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다. 그때 문에 달린 종이 딸랑거리며 울렸다. 젊은 부부였다. 남자는 30 초반쯤 되어 보였고 여자는 배가 제법 부른 상태였다. 남자의 팔에는 낡은 검정 구두 한 켤레가 들려 있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혹시 이거 좀 급하게 고칠 수 있을까요? 남자의 목소리는 정중하면서도 다급함이 묻어 있었다. 덕수는 시계를 흘낏 보았다. 8시가 다 되어가는 시각이었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하게. 내일이 장인어른 환갑이신데 제가 가진 구두가 이것 하나뿐인데 굽이 다 닳아서요. 내일 아침 일찍 지방에 내려가야 해서. 남자가 내민 구두를 살펴보니 굽이 심하게 닳아 있었고 코 부분도 갈라져 있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다. 이 시간에 이런 걸 부탁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옆에 있던 여자가 미안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배를 살짝 감싸 안은 자세가 눈에 들어왔다. 몇 개월이나 됐어요? 덕수가 묻자 여자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8개월이요. 이제 곧 나올 때가 됐어요. 첫째인가요? 네, 첫째예요. 그래서 더 잘 보이고 싶은가 봐요. 이 사람이. 여자가 남편을 바라보며 웃었다. 남자도 멋쩍은 듯 뒷머리를 긁적였다. 장인어른이 워낙 깐깐하신 분이라 사위 대접 제대로 받으려면 구두라도 멀끔해야죠. 덕수는 그 모습을 보며 오래전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그도 한때는 저렇게 서툴고 정성스러운 사위였던 적이 있었다. 이리 줘봐요. 오늘 안에 해줄 테니. 정말요? 늦은 시간인데 죄송해서 어떡하죠? 괜찮아요. 어차피 나도 마무리할 게 남아 있었으니까. 덕수는 그렇게 말하며 남자의 구두를 작업대에 올렸다. 굽을 뜯어내고 새 굽을 맞춰 붙이고 갈라진 코 부분에 가죽을 덧대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가 작업을 하는 동안 부부는 가게 한쪽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여자는 연신배를 쓰다듬으며 태동을 느끼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아까부터 계속 발로 차네요. 아빠 구두 고치는 거 신기해서 그런가 보다. 남자가 아내의 배에 손을 얹으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 모습이 참으로 다정해 보였다. 이름은 지었어요? 덕수가 작업을 하며 무심코 물었다. 아들이면 준서, 딸이면 서연이로 하려고요. 준서라. 좋은 이름이네. 저희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장인어른이요. 남자가 대답했다. 그 말 속에 담긴 애틋함이 덕수의 손끝에도 전해지는 듯했다. 1시간 남짓 지나 구두는 말끔하게 수선되었다. 새 굽을 단 구두는 언제 낡았었냐는 듯 반듯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와, 완전히 새 구두 같네요. 남자가 감탄하며 구두를 신어보았다. 발에 착 맞는 느낌의 만족스러운 표정이 번졌다. 감사합니다. 정말. 얼마 드리면 될까요? 덕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평소보다 적은 금액을 불렀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이 정도만 받아도 되나요? 내일 장인어른 뵈러 가는 길에 좋은 일만 있으라고 조금 깎아준 거예요. 부부는 몇 번이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가게를 나섰다.
문을 열고 나가기 전 여자가 문득 돌아서서 말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몸 조심하고 잘 다녀와요. 덕수는 손을 흔들며 배웅했다. 부부는 눈 내리는 골목길을 걸어 사라졌다. 남자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여자는 그런 남편의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덕수가 본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알지 못했다. 가게 문을 닫으며 덕수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밤이었다. 그는 불을 끄고 가게 안쪽 방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다. 창밖에는 눈이 소리 없이 쌓이고 있었다. 그날 밤이 이토록 평화로웠던 것은 아직 아무도 다가올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구두를 고치는 동안 덕수는 부부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을 수 있었다. 남자의 이름은 한정훈이었고 작은 인쇄소에서 일하는 직공이었다. 여자의 이름은 서미경. 초등학교 앞 문구점을 함께 꾸려가던 부부였다. 저희는 사실 결혼을 좀 늦게 했어요. 정훈 씨가 벌이가 시원찮다고 몇 년을 망설이다가 미경이 웃으며 말했다. 정훈은 그 말에 겸연쩍은 표정을 지었다. 장인어른이 반대가 심하셨거든요. 딸을 고생시킬 거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도 고집을 부려서 결국 허락을 받아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마음은 여리신 분이에요. 겉으로는 무뚝뚝해도. 부부의 대화를 들으며 덕수는 손을 부지런히 움직였다. 굽을 새로 깎아붙이는 손끝에서 오래된 장인의 정성이 묻어났다. 두 분이 참 잘 어울리네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훈이 미경의 손을 슬쩍 잡으며 웃었다. 그 손을 잡는 모습이 참으로 자연스러워서 덕수는 문득 세상을 떠난 자신의 아내를 떠올렸다. 그도 한때는 저렇게 손을 맞잡고 걷던 시절이 있었다. 아저씨는 이 일 오래 하셨어요? 미경이 물었다. 한 20년쯤 됐지. 원래는 다른 일을 했었는데 여차저차 이 길로 들어서게 됐어요. 손끝이 정말 야무지세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고쳐주시는 분 오랜만이에요. 낡은 걸 새 것처럼 만드는 게 이 일의 재미지. 덕수가 담담하게 말하자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낡고 힘든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 곧 좋은 날들만 남았으니까요. 그의 시선이 아내의 배로 향했다. 미경도 그 시선을 따라 배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웃었다. 작업을 마친 구두를 건네받은 정우는 몇 번이고 신어보며 흡족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제 내일 장인어른 앞에서 어깨 좀 펴고 다니겠네요. 환갑잔치 잘 치르고 와요. 아기도 건강하게 나오고, 네, 아저씨도 늘 건강하세요. 다음에 또 신세지러 올게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가 이내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덕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부부가 사라진 골목 어귀를 바라보았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밤이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가게 안으로 들어와 정리를 하던 그의 눈에 작업대 한쪽에 놓인 메모지가 들어왔다. 정훈이 급하게 적어놓고 간 것이었다. 자신의 집 전화번호와 함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감사합니다. 아기 태어나면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덕수는 그 메모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작업대 서랍 안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었다. 별것 아닌 인연이라 생각하면서도 왠지 오래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창밖으로는 눈이 소복소복 쌓여가고 있었다. 골목의 가로등 불빛이 그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덕수는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가면서도 왠지 모를 온기가 가슴 한편에 남아있는 것을 느꼈다. 그것이 그가 그 부부와 나눈 마지막 평온한 저녁이었다. 가게 안을 정리하며 덕수는 문득 부부가 앉았던 빈 의자를 바라보았다.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듯했다.
그는 작업대 위에 흩어진 가죽 조각들을 치우며 오랜만에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낡은 가게 안에 소소한 행복이 스며든 밤이었다. 그날 밤 덕수는 아내의 사진을 오랜만에 꺼내 보았다. 며칠 전 세상을 떠난 아내는 생전에 늘 그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당신은 손끝이 참 따뜻한 사람이야. 낡은 신발도 당신 손을 거치면 새 것처럼 살아나잖아. 그 말을 떠올리며 덕수는 씁쓸하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아내가 있었다면 오늘 만난 그 다정한 부부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웃었을 것이다. 그로부터 사흘 뒤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덕수는 여느 때처럼 가게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문에 달린 종이 다급하게 딸랑거리며 울렸다. 숨을 헐떡이며 들어온 사람은 정훈이었다. 하지만 사흘 전 그 밝은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아저씨, 죄송한데 혹시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그래요? 정우는 의자에 주저앉듯 앉았다. 그의 오른발에는 양말만 신겨져 있었다. 신발 한 짝이 없었다. 신발 한 짝을 잃어버렸어요. 신발을 잃어버렸다고? 어쩌다가.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미경이가. 아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가려고 뛰어나가다가 계단에서 신발이 벗겨졌어요. 그런데 다시 주울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한 짝만 신고 뛰었어요. 덕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금 부인은? 병원은? 큰 병원으로 옮겼어요. 조산기가 있다고. 지금 응급실에 있어요. 정훈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그는 겨우 말을 이었다. 제가 왜 여기로 왔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정신없이 뛰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아저씨가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잘 왔어요. 일단 진정하고. 덕수는 정훈을 자리에 앉히고 따뜻한 물을 건넸다. 정훈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신발 한 짝이라도 있어야 병원에 계속 있을 수 있는데 이 상태로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신발 하나 내줄 테니 그거 신고 가요. 발 사이즈가 몇이에요? 이 상황에 신발이 문제겠어요. 그냥 잠깐 앉아서 숨 좀 돌리고 싶어서요. 덕수는 그런 정훈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다. 잠시 후 정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네, 저예요. 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정훈의 얼굴이 점점 새하얗게 질려갔다. 지금 바로 갈게요. 네,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은 정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기가 지금 바로 수술해야 한다고 해서 저 지금 가야 해요. 신발은 어떡하고? 괜찮아요. 이대로 갈게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정우는 그 말을 남기고 황급히 가게를 뛰쳐나갔다. 한쪽 발에만 신발을 신은 채로 그는 눈 쌓인 골목길을 절뚝이며 뛰어갔다. 덕수는 가게 앞까지 나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눈발이 점점 굵어지고 있었다. 정훈의 모습이 골목 저편으로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덕수는 정훈이 벗어놓고 간 신발 한 짝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짙은 갈색의 정장 구두. 사흘 전 자신이 정성껏 고쳐준 바로 그 구두였다. 별일 없어야 할 텐데.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구두를 조심스럽게 진열장 한쪽에 올려두었다. 나머지 한 짝이 돌아오면 함께 놓아둘 생각이었다. 그날 밤 덕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창밖에서는 눈이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 바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는 몇 번이고 뒤척이며 정훈 부부의 안위를 걱정했다. 새벽 무렵
골목 저편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이내 골목 어귀에서 멈춰섰다. 덕수는 불길한 예감에 이끌려 창밖을 내다보았다. 붉은 경광등 불빛이 눈 내리는 골목을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 낯익은 사람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때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다만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불안감이 밀려올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골목은 평소와 다른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다. 덕수가 가게 문을 열자마자 옆집 수님이 다급히 뛰어왔다. 사고? 무슨 사고요? 어젯밤에 눈길에 택시가 미끄러지면서 사람을 쳤다는데 병원으로 급하게 뛰어가던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 덕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곧바로 사거리를 향해 뛰었다. 발이 미끄러지는 것도 개의치 않았다. 사거리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도로 한쪽에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핏자국이 눈 위에 붉게 번져 있었고 낡은 신발 한 짝이 도로변에 나뒹굴고 있었다. 덕수는 그 신발을 알아보았다. 검정 양말에 발등 부분이 낯익은 모양. 그것은 분명 정훈의 나머지 한쪽 발에 신겨있던 신발이었다. 저기요. 혹시 여기 사고 난 사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덕수가 근처 경비원에게 물었다. 병원으로 급히 실려가시는 길에 사고를 당하셨다고 하던데.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덕수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다. 그는 그 자리에 잠시 주저앉을 뻔했다. 성함이 혹시 한정훈 씨 아니었나요? 어떻게 아세요? 맞아요. 그렇게 들었어요. 덕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 위에 흩어진 핏자국과 나뒹구는 신발 한 짝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사흘 전 밤, 환갑잔치에 가기 위해 정성껏 구두를 고쳐 신고 나가던 그 밝은 얼굴이 떠올랐다. 아내의 배를 다정하게 쓰다듬던 손길도 떠올랐다. 그 사람이 이제는 이 세상에 없다고 했다. 덕수는 떨리는 손으로 도로변에 떨어진 신발을 주워들었다. 흙과 눈이 잔뜩 묻은 신발이었다. 그는 그것을 품에 안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병원 응급실로 걸음을 옮겼다. 응급실 앞 복도에서는 미경이 넋이 나간 얼굴로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조산으로 인해 이미 아기를 낳은 뒤였다. 다행히 아기는 무사했지만 미경의 얼굴에는 남편을 잃은 슬픔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덕수는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어떤 위로의 말도 저 여인의 슬픔 앞에서는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는 손에 쥔 신발 한 짝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다. 이 신발의 나머지 한 짝은 자신이 반드시 간직하고 있겠노라고. 언젠가 저 여인이 혹은 저 여인의 아이가 이 신발을 찾으러 올 날이 있을 것이라 믿으면서 장례식은 소박하게 치러졌다. 인쇄소 동료 몇 명과 친척들만 모인 조촐한 자리였다. 덕수는 상주도 아니고 가까운 친척도 아니었지만 조용히 조문을 다녀왔다. 미경은 덕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남편을 떠나보내야 했던 그녀에게 사흘 전 구두방에 들렀던 기억 같은 건 이미 지워지고 없는 듯했다. 영정 속 정훈의 얼굴은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다. 사흘 전 구두방에서 보았던 그 환한 미소 그대로였다. 덕수는 향을 피우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미안하네. 그날 신발만 제대로 신겨 보냈어도 물론 이치에 맞지 않는 자책이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다. 신발 한 짝이 없었다고 해서 사고가 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늘 이치대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었다. 덕수는 그날 이후로
오랫동안 그 자책감을 떨쳐내지 못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덕수는 가게에 들러 진열장 위에 신발 한 짝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메모 하나를 남겼다. 주인이 찾으러 올 때까지. 그것이 시작이었다.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을 10년이라는 긴 기다림의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덕수는 한동안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다. 손님이 맡긴 구두를 고치다가도 문득 손을 멈추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다. 수님은 그런 덕수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무슨 일이냐고 캐묻지는 않았다. 덕수 씨,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으면 말이라도 해. 괜찮아. 그냥 좀 심란한 일이 있어서. 덕수는 그렇게만 대답할 뿐이었다. 그날 밤 이후로 그는 매일 저녁 진열장 위에 놓인 구두 한 짝을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다. 처음에는 그저 죄책감과 안타까움 때문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은 점차 하나의 의식처럼 굳어져 갔다. 정훈이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덕수는 우연히 수님에게서 미경의 소식을 들었다. 그 새댁 말이야. 문구점도 접었다더라고. 남편 없이 애 키우려니 오죽하겠어. 친정도 형편이 넉넉지 않다던데. 애 이름은 지었대요? 아들이라던데. 준서라고 지었다나 봐. 준서. 정훈이 사흘 전 구두방에서 말했던 바로 그 이름이었다. 장인이 지어준 이름이라던. 덕수는 그날 밤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저 아이가 아버지 없이 자라야 한다니. 다음 날 그는 작업대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메모지를 꺼냈다. 정훈이 남기고 간 전화번호와 주소가 적힌 그 메모였다. 덕수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심을 굳혔다. 다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는 않기로 했다. 그것이 정훈과 미경 부부에게 진 마음의 빚을 갚는 자신만의 방식이었다. 그는 은행에 가서 봉투 하나를 만들었다. 매달 정해진 날, 미경의 집 우편함에 흰 봉투를 넣어두는 일을 시작했다. 봉투 안에는 약간의 돈과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다.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준서, 건강하게만 자라주세요. 보내는 이의 이름은 어디에도 적지 않았다. 그저 이웃이라고만 적었다. 처음 몇 달간 미경은 이 정체 모를 봉투에 당황했다. 혹시 누가 장난을 치는 건 아닐까 의심하기도 했다. 하지만 매달 어김없이 도착하는 봉투와 그 안에 담긴 진심. 어린 응원의 메모는 점차 그녀에게 위로가 되어갔다. 덕수는 그 이후로도 남몰래 미경의 형편을 살폈다. 직접 찾아가지는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을 통해 은근슬쩍 소식을 전해 듣곤 했다. 준서가 100일을 맞았을 때도, 돌잔치를 했을 때도, 유치원에 들어갔을 때도 덕수는 늘 그 시기에 맞춰 조금 더 넉넉한 봉투를 준비했다.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마치 먼 발치에서 손자를 지켜보는 할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는 그 봉투를 준비하곤 했다. 가게 형편도 넉넉한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덕수는 자신의 생활비를 줄여가면서까지 그 일을 계속했다. 옷 한 벌 새로 사입지 않았고 밥은 늘 가장 값싼 반찬으로 때웠다. 사람들은 그런 덕수를 보며 궁색하다고 수군거렸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덕수 씨는 돈을 그렇게 버는데 왜 그렇게 궁상맞게 살아? 어디다 쓰는 거야? 가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덕수는 그저 웃어 넘겼다. 그 이상의 대답은 하지 않았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이 비밀만큼은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것은 세상을 떠난 정훈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고 동시에 스스로에게 지운 무거운 책임이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덕수의 아들 성진과의 사이도 점점 멀어져 갔다. 결국 성진은 아버지가 노망이 난 것은 아닌지 혹은 어딘가 이상한 곳에 돈을 흘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통장 좀 보여주세요. 대체 돈을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내 돈 내가 알아서 쓰는 건데 왜? 그러니까 걱정돼서 그러죠. 누가 아버지 등쳐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 대화가 오갈 때마다 부자 사이의 골은 조금씩 더 깊어졌다. 덕수는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안타까웠지만 동시에 그 비밀을 지키는 것이 정훈과 미경, 그리고 준서에 대한 자신의 도리라고 믿었다. 진열장 위의 구두 한 짝은 그렇게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 자리를 지켰다. 그리고 그 옆에서 아무도 모르는 한 사람의 이름 없는 손길이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다. 준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덕수는 처음으로 큰 결심을 했다. 매달 보내던 봉투 외에 준서의 학용품과 책가방을 마련해 학교 앞 문구점에 몰래 맡겨두는 일이었다. 이거 누가 시킨 건가요? 문구점 주인이 물었을 때 덕수는 짧게 대답했다. 그냥 익명으로 좀 전해주세요. 한준서라는 학생 앞으로. 문구점 주인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캐묻지 않았다. 세상에는 가끔 그런 이상한 어른들이 있다는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해 겨울, 미경은 준서의 손을 잡고 문구점 앞을 지나다가 낯선 가방과 학용품 꾸러미를 받게 되었다. 발신인 없는 그 선물에 그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엄마, 이거 누가 준 거야? 글쎄, 산타 할아버지가 주셨나 보다. 미경은 애써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줄곧 이어져 온 이 정체 모를 도움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혹시 정훈 씨 회사 동료 중 누군가가 아니면 시댁 쪽에서 몰래 아무리 짐작해 보아도 답은 나오지 않았다. 미경은 언젠가 이 은인을 직접 만나면 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은 채 세월을 보냈다. 한편 덕수의 가게 사정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어느 해에는 지붕에 물이 새어 큰돈이 들어갈 뻔한 적도 있었고 몸이 아파 며칠 가게 문을 닫아야 했던 적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봉투에 넣을 돈을 줄이지언정 그 일 자체를 멈추지는 않았다. 덕수 씨, 요즘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야? 얼굴이 반쪽이 됐어. 수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을 때마다 덕수는 손사래를 쳤다. 괜찮아.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마르는 거지. 수님은 알 수 없는 노릇이라 생각하면서도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다. 다만 가끔 반찬을 조금 더 넉넉하게 만들어 덕수의 가게에 놓고 가곤 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다. 준서가 자라는 동안 덕수도 함께 나이 들어갔다. 검은 머리는 어느새 희끗희끗해졌고 허리도 예전 같지 않게 굽어갔다. 하지만 진열장 위 구두 한 짝을 매일 닦는 그 손길만큼은 변함이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다. 세상을 떠난 한 젊은이에 대한 그리움이었고 아직 살아있는 그의 가족을 향한 조용한 사랑이었으며 동시에 스스로에게 지은 약속이었다. 가끔 밤늦게 홀로 앉아 장부를 정리할 때면 덕수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작은 공책을 꺼내 보곤 했다. 그 공책에는 그가 미경의 집에 보낸 봉투의 날짜와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첫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정훈이 못가지. 내가 대신 살아가는 것. 그 문장을 쓸 당시의 마음을 그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세상을 등진 젊은이가 다하지 못한 아버지의 역할을 자신이 대신해서라도 이어가고 싶다는 절실한 다짐이었다. 공책의 페이지가 하나둘 늘어갈 때마다 덕수의 등은 조금씩 더 굽어갔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형형했다. 그것은 후회가 아니라 사명감에 가까운 눈빛이었다. 준서가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 미경은 작은 슈퍼마켓에서 일을 시작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아들을 키우는 그녀의 삶은 늘 고단했다. 그런 그녀에게 매달 도착하는 봉투는 단순한 금전적 도움을 넘어선 의미였다. 엄마, 오늘도 그 봉투 왔어? 응, 왔더라. 이번 달에는 조금 더 넉넉하게 넣어주셨네. 미경은 그렇게 말하며 봉투 속 메모를 조심스럽게 펼쳐 읽곤 했다. 짧지만 정성이 담긴 문구들이었다. 준서, 시험 잘 봤으면 좋겠네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그런 소소한 안부들이 모자의 마음을 늘 따뜻하게 덮여주었다. 준서는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이정체 모를 은인에 대한 궁금증을 키워갔다.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한번 스스로 그 정체를 알아보려 한 적도 있었다. 엄마, 이 봉투 우체국 소인이 어디로 찍혀 있는지 봤어? 글쎄, 늘 같은 동네 우체국이더라.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누군지 알 수가 있나. 준서는 몇 번이고 그 우체국 근처를 돌아다니며 실마리를 찾아보려 했지만 끝내 단서를 얻지 못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며 그 궁금증은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자리 잡은 채 잊혀가는 듯했다. 한편 덕수는 그런 준서의 존재를 늘 마음에 품고 살았다. 가게에 학생 손님이 올 때마다 그는 무의식 중에 그 얼굴에서 정운의 흔적을 찾곤 했다. 물론 단 한 번도 확신을 가진 적은 없었다. 그저 마음속으로 어렴풋이 그리움을 달랠 뿐이었다. 저 학생도 준서 또래겠구나. 그런 혼잣말을 중얼거릴 때마다 그는 서랍 속 공책을 꺼내 준서의 나이를 다시 헤아려 보곤 했다. 그것은 그가 10년 동안 놓지 않았던 얼굴도 모르는 아이를 향한 조용한 애정이었다. 며칠 후 낡은 운동화를 맡겼던 청년이 다시 구두방을 찾아왔다. 문에 달린 종소리를 들으며 덕수는 고개를 들었다. 신발 찾으러 왔어요. 청년의 목소리는 지난번보다 한결 밝아 보였다. 덕수는 작업대 아래에서 말끔하게 수선된 운동화를 꺼내 건넸다. 밑창 새로 갈았으니까 한동안은 괜찮을 거야. 청년은 신발을 신어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우와, 새 신발 같아요. 감사합니다. 청년은 값을 치르려다가 진열장 위에 구두 한 짝에 다시 시선이 머물렀다. 지난번에도 궁금해했던 눈치였다. 저,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 구두는 왜 한 짝만 있는 거예요? 덕수의 손이 잠깐 멈췄다. 그는 익숙한 질문에 익숙한 대답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래전에 손님이 맡기고 안 찾아간 거야. 10년이 넘었다고 들었는데 그럼 그 손님을 아직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질문이었다. 덕수는 잠시 청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순수한 호기심이 담긴 눈빛이었다. 그런 셈이지. 멋있네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오래 기다려주는 사람도 드문데. 청년은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꺼냈다. 저도 사실 아버지 얼굴을 잘 몰라요. 제가 아기 때 돌아가셨다고 해서. 하지만 애써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다. 그랬구나. 어머니가 고생 많으셨겠네. 네, 혼자서 저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릴 때부터 저희 집에 익명으로 도움을 주신 분이 있었대요. 학용품이나 생활비 같은 걸 몰래 보내주셨다고. 그 순간 덕수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하지만 청년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이야기를 이어갔다. 어머니는 늘 그분을 찾고 싶어 하셨어요. 감사 인사라도 제대로 드리고 싶다고. 근데 아무 단서도 없어서 결국 못 찾으셨죠. 그런 일이 있었구나. 덕수는 겨우 대답을 짜냈다.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지만 청년은 크게 개의치 않는 듯했다. 아무튼 신발 고쳐주셔서 감사해요. 또 올게요. 청년은 밝게 인사하며 가게를 나섰다. 문에 달린 종소리가 딸랑거리며 울렸고 덕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설마, 아니겠지. 그는 애써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다. 이 넓은 세상에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는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불안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날 저녁, 덕수는 좀처럼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다. 그는 서랍 속에 넣어둔 오래된 공책을 꺼내 다시 펼쳐보았다. 그 안에는 미경에게 보낸 봉투의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 아이 이름이 준서라고 했었지. 그는 청년에게 이름을 물어보지 못한 것을 뒤늦게 후회했다. 하지만 동시에 굳이 캐물어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그가 지켜온 조용한 비밀도 함께 무너질 것이었다. 그 무렵 아들 성진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걸려왔다. 아버지, 저 이번 주말에 잠깐 들를게요. 갑자기 웬일이냐. 그냥 좀 뵙고 싶어서요. 그리고 드릴 말씀도 있고. 성진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다. 덕수는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았다. 그래, 오려면 오고. 전화를 끊은 뒤 덕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청년의 이야기와 아들의 방문 소식이 겹쳐지며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파도가 일렁이기 시작했다. 10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문이 서서히 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 밤늦게 수님이 반찬 그릇을 들고 가게에 들렀다. 덕수의 표정이 여느 때와 다르다는 것을 그녀는 금세 알아챘다. 덕수 씨,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아까 낮에 왔던 그 학생 때문이야. 신발 고치러 왔던. 덕수는 순간 흠칫했다.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가게 앞에서 봤지. 인상이 참 선하게 생겼더라고. 근데 그 학생이 왜?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수님은 더 캐묻지 않았다. 다만 반찬 그릇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덕수 씨, 나도 20년 가까이 옆에서 지켜봤잖아. 저 구두 한 짝 10년째 기다리는 거. 뭔가 사연이 있는 거 다 알아. 근데 굳이 말 안 해도 돼. 다만 하나만 말해줄게. 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아무리 숨기려 해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더라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수님은 그렇게 말하고는 가게를 나섰다. 덕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더욱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한편 그 시각 동네 마트 앞에서는 몇몇 아주머니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구두방 영감님 말이야. 요즘 무슨 일 있나 봐. 낯빛이 영 안 좋으시더라고. 몰라. 원래도 좀 이상한 양반이었잖아. 짝도 없는 구두 10년 넘게 끼고 사는 거 보면 아들이랑도 사이 안 좋다며. 아들은 아버지가 어디다 돈 쓰는지도 모른다고 하고. 에휴, 노인네가 그렇게 청승맞게 살면 자식 마음도 편치 않지. 그런 대화들이 골목을 떠돌아다녔지만 정작 그 사연의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상상으로 덕수의 이야기를 채워넣고 있을 뿐이었다. 가게로 돌아온 덕수는 다시 진열장 앞에 앉아 구두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청년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다. 선한 눈매, 다부진 턱선, 그리고 무엇보다 어딘가 정운을 닮은 듯한 분위기.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되뇌면서도 그의 마음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다. 그는 서랍 속 공책을 다시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보았다. 준서가 22살이 되던 해까지의 기록이 적혀 있었다. 마지막 봉투를 보낸 것이 3년 전이었다. 그 이후로는 미경의 형편이 나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봉투를 그만 보내기로 했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아이가 25살쯤 됐겠구나. 청년의 나이와 얼추 맞아떨어졌다. 덕수의 가슴이 다시 한번 크게 요동쳤다. 그는 다시 그날 낮의 대화를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다.
청년의 말투,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 이야기를 꺼낼 때의 그 담담하면서도 그리움이 묻어나는 눈빛, 그 모든 것이 마치 오래전 정훈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 듯했다. 사람 얼굴이라는 게 닮을 수도 있는 거지. 너무 성급하게 넘겨짚지 말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덕수는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 확신에 가까운 예감을 품고 있었다. 30해 넘게 이 골목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오면서 그는 사람의 눈빛만으로도 그 사람의 됨됨이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 청년의 눈빛은 10년 전 그 겨울밤 마주했던 정훈의 눈빛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날 밤 덕수는 오랜만에 옛 사진첩을 꺼내보았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함께 찍었던 사진들 사이로 문득 낡은 신문 조각 하나가 끼워져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10년 전 그 사고를 알리는 짧은 지역 신문 기사였다. 당시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기사를 오려 보관해 두었었다. 기사에는 자세한 내용은 없었지만 사고를 당한 이의 이름과 나이가 짧게 적혀 있었다. 한정훈 31세. 그 옆에는 유가족으로 임신 중인 아내가 있다는 문구가 덧붙여져 있었다. 덕수는 그 낡은 신문 조각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종이는 이미 누렇게 발해 있었지만 그 위에 적힌 이름만큼은 여전히 또렷했다. 그는 그 이름을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보았다. 정훈이 자네 아들이 저렇게 잘 자랐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바람을 품은 채 그는 신문 조각을 다시 조심스럽게 사진첩 사이에 끼워 넣었다. 그리고 다음번에 그 청년이 다시 가게를 찾아온다면 반드시 진실을 확인해 보리라 다짐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진열장 위의 구두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늘 그래왔듯 마른 천으로 정성껏 닦기 시작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손길이 유난히 떨렸다. 만약 정말 그 아이가 맞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10년을 기다려온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덕수의 마음은 기대와 두려움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아직 자신에게 있는지 그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창밖에는 어느새 어둠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골목의 가로등 불빛만이 홀로 깨어 그 밤을 지키고 있었다. 주말이 되자 성진이 정말로 가게를 찾아왔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그새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였다.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그래, 왔냐? 밥은 먹었어? 먹었어요. 부자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잠시 마주 앉았다. 성진은 가게 안을 둘러보다가 진열장 위의 구두에 시선이 멈췄다. 저 구두, 아직도 저기 있네요. 덕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성진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다. 아버지, 저 오늘은 그냥 안부 인사만 드리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일로? 성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저 이번에 결혼하려고요. 덕수의 얼굴에 순간 환한 빛이 스쳤다. 그래? 잘 됐구나. 어떤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성진의 표정이 다시 무거워졌다. 결혼 준비하면서 여자친구 부모님이 저희 집안 사정을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아버지가 무슨 일로 돈을 그렇게 아껴 쓰시는지 저도 모르니까 그게 뭐가 문제냐. 문제죠. 사람들은 아버지가 이상한데 돈을 쓰는 줄 알아요. 혹시 노름을 하시나 아니면 어디 빚이 있으신가 하고요. 저도 처음에는 아니라고 잘라 말했는데 갈수록 저도 확신이 안 서요. 성진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여온 서운함과 답답함이 묻어났다. 아버지, 저 이제 33이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아버지 속을 모르고 살아야 해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아버지는 저한테도 말씀을 안 해주세요?
덕수는 아들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 얼굴에는 어린 시절 자신을 따라다니던 순진한 아들의 모습과 이제는 어엿한 어른이 된 얼굴이 겹쳐 보였다. 성진아. 네, 내가 그동안 말 못한 거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내가 혼자 짊어져야 할 일이었어. 짐이라뇨? 저는 아버지 아들이에요. 아버지 일이 왜 저한테 짐이 돼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었어. 덕수의 목소리가 낮게 잠겼다. 성진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는 듯 잠시 말을 잃었다. 아버지, 저 진짜 궁금해요. 그 구두, 대체 누구 건데 10년 넘게 저러고 계세요? 그리고 돈은 대체 어디다 쓰신 거예요? 덕수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가게 안에는 낡은 시계 초침 소리만이 째깍째깍 울렸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성진아,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겠니? 조만간 다 얘기해줄 날이 올 것 같다. 대체 언제요? 저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까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나도 확신이 없어서 그래. 확인해야 할 게 있어. 성진은 답답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더 캐물어도 소용없다는 것을 그는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아버지 윤덕수는 한 번 입을 닫으면 좀처럼 열지 않는 사람이었다. 알겠어요. 근데 이번엔 정말 끝까지 기다리지는 않을 거예요. 성진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을 나서기 전 그는 다시 한번 진열장 위 구두를 바라보았다. 저 구두 주인, 대체 누구예요? 덕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성진은 짧은 한숨을 내쉬고는 가게를 나섰다. 문이 닫히고 종소리가 잦아든 뒤 덕수는 홀로 가게에 남아 오랫동안 자리를 지켰다. 아들의 마지막 질문이 귓가에 맴돌았다. 저 구두 주인, 대체 누구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쩌면 곧 세상에 내놓아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지도 몰랐다. 성진이 떠난 뒤 덕수는 낡은 의자에 몸을 깊이 파묻고 지난 세월을 되짚어 보았다. 성진이 어릴 적 초등학교 운동회에 왔던 날이 떠올랐다. 그날 다른 아버지들은 말끔한 양복이나 캐주얼한 정장을 입고 왔지만 덕수는 늘 입던 낡은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다. 손에는 가죽 냄새가 배어 있었고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검은 얼룩이 남아 있었다. 쟤네 아버지, 구두 고치는 아저씨래. 친구들의 그 말 한마디에 성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던 것을 덕수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성진은 학교 행사에 아버지를 부르지 않으려 애썼다. 덕수는 그런 아들의 마음을 모르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서운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자신이 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저 아들에게 그 마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울 뿐이었다. 세월이 흘러 성진이 대학에 가고 취직을 하면서 부자 간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되었고 그마저도 언젠가부터는 서로 대면대면한 인사만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아버지로서 마땅히 축복해 주어야 할 순간이었지만 덕수의 마음 한구석은 무겁기만 했다. 아들에게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로 이 기쁜 순간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게 했다. 조금만 더 확인하고 나면 그때는 성진이한테도 다 말해줄 수 있을 텐데. 그는 작업대 서랍에서 오래된 공책을 다시 꺼냈다. 준서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했던 미경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3년 전 그 주소로 마지막 봉투를 보낸 이후 그는 한 번도 그 가족의 소식을 직접 확인해 본 적이 없었다. 그 학생 이름을 물어봤어야 했는데 덕수는 자책하듯 중얼거렸다. 다음에 그 청년이 다시 가게를 찾아온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이름을 물어보리라 마음먹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준서인지 아닌지 확실히 확인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덕수는 오랫동안 그 노을을 바라보며 이제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떠올렸다. 살아있을 때 매듭을 지어야지. 그는 조용히 그렇게 다짐했다. 그날 밤 덕수는 오랜만에 정훈의 영정사진을 마음속에 떠올렸다.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그 환한 미소가 여전히 선명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넋을 잃은 채 앉아있던 미경의 모습도. 정훈이 자네, 저 세상에서도 아들 잘 크는지 궁금하지?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진열장 위의 구두를 다시 한번 어루만졌다. 가죽의 질감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매끄러웠다. 1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손질해온 흔적이었다. 조금만 기다리게. 이제 곧 자네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어. 그 밤 덕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였다. 마음속에서는 기대와 두려움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다. 성진의 결혼 소식은 덕수에게 또 다른 무게로 다가왔다. 그는 며느리가 될 사람의 얼굴을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한 처지였다. 성진이 몇 번 사진을 보여준 적은 있었지만 정식으로 인사를 나눈 적은 없었다. 사돈댁에서 우리 집안을 어떻게 보실지 그런 걱정이 들 때마다 덕수는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남들에게는 그저 궁색하고 이상한 노인으로 비칠 자신의 삶이 혹시라도 아들의 앞날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후회하지 않았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방식대로 한 가족의 10년을 지켜온 것에 대한 자부심만큼은 확고했다. 이제 진실을 밝히고 나면 성진이도 나를 이해해 주겠지.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결혼식 전까지는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아들의 새로운 출발을 오래된 비밀이라는 짐 없이 온전히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다음 날 아침, 덕수는 여느 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창밖에는 옅은 안개가 골목을 감싸고 있었다. 그는 세수를 하고 가게 문을 열기 전 오랫동안 미뤄왔던 결심을 다시 한번 굳게 다졌다. 이번에 그 청년이 오면 반드시 물어봐야지. 더는 미루지 않겠다. 며칠 뒤 청년이 다시 구두방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신발을 맡기러 온 것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길에 들른 듯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왔어. 뭐 필요한 거 있어? 아니요. 그냥 이 골목 지나가다가 생각나서요. 저번에 신발 고쳐주신 것도 감사했고. 청년은 가게 안을 둘러보다가 다시 진열장 위 구두에 시선을 두었다. 저 구두, 오늘도 그대로네요. 덕수는 이번에는 용기를 내어 물어보기로 했다. 이름이 뭐야? 학생? 저요? 한준서인데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덕수의 심장이 그대로 멈추는 듯했다. 손에 들고 있던 걸레가 스르르 바닥으로 떨어졌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준서가 놀라 다가와 걸레를 주워주며 물었다. 덕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그냥 순간 어지러워서. 연세도 있으신데 무리하지 마세요. 준서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덕수를 살폈다. 그 선한 눈빛이 덕수의 가슴을 더욱 먹먹하게 만들었다. 준서라.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 덕수의 물음에 준서가 살짝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서미경이신데 왜 그러세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덕수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지난 10년간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던 그 이름이었다. 아니, 그냥 물어봤어. 어머니는 잘 계시고? 네, 요즘은 작은 반찬 가게 하고 계세요. 예전에는 많이 힘드셨는데
지금은 그래도 형편이 좀 나아지셨어요. 덕수는 애써 담담한 척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폭풍 같은 감정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아버지는 안 계신다고 했었지? 네. 제가 태어나기 직전에 사고로 돌아가셨대요. 얼굴도 사진으로만 봤어요. 준서의 목소리에는 담담함 속에 깊은 그리움이 배어 있었다. 사고요. 교통사고였다고 들었어요. 어머니가 저 낳으시려고 병원 가시던 날 아버지가 신발 한 짝만 신고 뛰어나가시다가 그 순간 덕수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그가 지난 10년간 홀로 간직해온 진실이 지금 이 청년의 입에서 고스란히 흘러나오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 얘기를 하실 때마다 늘 우세요. 그날 신발만 제대로 신고 나가셨어도 하고 자책하시더라고요. 준서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었다. 근데 사장님, 왜 그러세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어요. 덕수는 떨리는 손으로 진열장 위 구두를 가리켰다. 저 구두. 자세히 한번 봐줄 수 있겠니? 준서는 영문을 모른 채 진열장으로 다가가 구두를 살펴보았다. 짙은 갈색의 정장 구두. 코 부분이 정성스럽게 손질되어 있는 그 구두를 유심히 들여다보던 준서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이거 사이즈가 260 정도 되나요? 그런 것 같은데 왜? 저희 집에 아버지 사진이 한 장 있는데 거기서 아버지가 신고 계신 구두랑 비슷해서요. 어머니가 예전에 그러셨거든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신었던 구두 한 짝을 잃어버렸다고. 가게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덕수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결국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사장님, 왜 우세요? 갑자기 왜? 준서가 당황한 얼굴로 물었다. 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준서야, 내가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있다. 준서는 덕수의 심상치 않은 반응에 자리에 앉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가게 안의 낡은 시계 소리만이 째깍째깍 정적을 채웠다. 덕수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몇 번이고 숨을 골랐다. 10년 동안 마음속에 눌러두었던 말들이 한꺼번에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정작 입을 때려 하니 쉽사리 말이 나오지 않았다. 사장님,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저 급한 거 없어요. 준서의 다정한 말투에 덕수는 조금씩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다. 그는 진열장에서 구두를 조심스럽게 꺼내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이 구두. 10년 전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어떤 젊은 부부가 이 가게에 왔었다. 준서의 눈이 조금씩 커졌다. 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기억을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했다. 남편 되는 사람이 장인어른 환갑잔치에 신고 갈 구두를 고쳐달라고 늦은 시간에 찾아왔었어. 아내는 배가 많이 부른 채로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게 저희 부모님이었나요? 준서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사흘 뒤 그 남편이 다시 이 가게에 뛰어들어왔어. 아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가려다가 신발 한 짝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준서는 숨을 죽인 채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짐작이 스치고 있는 듯했다. 그 사람은 여기서 잠깐 숨을 돌리고 다시 병원으로 뛰어갔어. 그리고 그날 밤 사고를 당했지. 그럼 그 신발이 그래. 이게 그날 내 아버지가 벗어놓고 간 신발이야. 가게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준서는 떨리는 손으로 구두를 받아들었다. 그의 눈에서도 서서히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이 구두를 10년 동안이나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왜요? 덕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내 아버지가 그날 나한테 남긴 마지막 인상이 너무 선한 사람이었거든. 아들 이름까지 자랑스럽게 얘기하던 모습이 잊히지가 않더라.
그럼 혹시 준서가 무언가 깨달은 듯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희 집에 몰래 도움을 주셨던 분이 사장님이셨어요? 덕수는 차마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오랫동안 마음속으로만 되뇌었던 진실을 이제는 정말 입 밖으로 꺼내야 할 순간이 왔음을 직감했다. 그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준서의 눈에서는 눈물이 점점 더욱 굵게 흘러내렸다. 맞죠? 그렇죠, 사장님. 준서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덕수의 두 손을 덥석 잡았다. 거칠고 마디진 손이었다. 평생 가죽과 실과 씨름해온 손이었다. 어머니가 그렇게 찾고 싶어 하셨는데 10년 동안 한 번도 은인 얼굴을 못 뵀다고 늘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하셨는데 준서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갈라졌다. 덕수도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미안하다. 진작 말해줬어야 했는데 괜히 부담 주는 것 같아서 그리고 나도 무슨 낯으로 나서야 할지 몰라서 부담이라뇨. 저희한테는 아버지 다음으로 큰 은인이신데요. 준서는 흐느끼며 덕수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다. 가게 안의 낡은 형광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겹쳐졌다. 사장님, 저희 어머니한테 직접 말씀드려도 될까요?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지 몰라요. 덕수는 그 말에 잠시 머뭇거렸다. 10년을 숨겨온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 그에게는 여전히 두려운 일이었다. 조금만 시간을 다오. 나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서. 네, 알겠어요. 근데 사장님, 이거 하나만은 꼭 알아주세요. 저희는 사장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평생 감사하고 있어요. 준서의 그 말이 10년 동안 죄책감 속에 살아온 덕수의 가슴을 처음으로 편안하게 어루만져 주었다. 창밖으로는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말없이 마주 앉아 오랫동안 어긋나 있던 시간의 매듭을 조용히 풀어가고 있었다. 준서는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문득 덕수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다. 사장님, 오늘 이렇게 진실을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늘 아버지의 얼굴도 모른 채 자랐다는 게 마음 한구석에 허전함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사장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아는 건 그날 밤 짧은 시간뿐이지만 그것만으로도 확실히 말해줄 수 있는 게 있어. 내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감사해요, 사장님. 이 말씀 평생 마음에 새기고 살게요. 준서는 그렇게 말하며 가게를 나섰다. 문에 달린 종소리가 딸랑거리며 울렸고 덕수는 그 여운이 가시지 않은 채 한참을 자리에 앉아 있었다. 며칠 후 준서는 어머니 미경을 모시고 구두방을 다시 찾았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미경의 얼굴에는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이 서려 있었다. 여기가. 미경은 가게 안을 둘러보다가 진열장 위에 구두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그녀의 눈에서 순식간에 눈물이 차올랐다. 이거, 정훈 씨 구두. 1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 미경은 두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덕수는 그런 미경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섰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이던 그가 마침내 어렵게 입을 열었다. 미경 씨, 오랜만입니다.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미경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덕수를 바라보았다. 기억을 더듬는 듯 한참을 응시하던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혹시 그날 밤 정훈 씨 구두 고쳐주셨던 그 아저씨 세요? 맞습니다. 기억하시는군요. 그날 정훈 씨가 그러셨어요. 정말 친절하고 좋으신 분이라고. 그런데
그런데 어떻게 미경은 말을 잇지 못했다. 준서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대신 말을 이었다. 엄마, 저번에 저한테 말씀하셨던 익명의 은인 이분이셨어요. 그 말에 미경의 눈이 더욱 크게 흔들렸다. 그게 정말이에요? 덕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정훈 씨가 신발 한 짝만 신은 채로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는 소식을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미경의 어깨가 심하게 떨렸다. 10년이 지났어도 그날의 아픔은 조금도 무뎌지지 않은 듯했다. 그 뒤로 저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정훈 씨한테 진 마음의 빚 같은 게 있어서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제 나름대로 조금씩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봉투들이 전부 사장님이 이름을 밝히지 못한 건 혹시라도 부담이 되실까봐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작 말씀드리지 못해서. 미경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에요. 죄송하다니요. 저희 모자, 그 도움 덕분에 정말 힘든 시절 견뎌낼 수 있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진열장에서 구두를 내려 두 손으로 감싸 안았다. 10년 만에 다시 마주하는 남편의 흔적이었다. 이 사람, 이 구두 진짜 아끼던 거였는데 그날도 장인어른 뵈러 간다고 얼마나 신나했는지 몰라요. 미경의 눈물이 구두 위로 뚝뚝 떨어졌다. 덕수도 그 모습을 보며 참았던 눈물을 다시 흘렸다. 정훈 씨가 살아있었다면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됐을 텐데. 준서 크는 것도 못 보고. 준서가 참 잘 자랐습니다. 마음씨도 곱고 아버지를 참 많이 닮은 것 같더군요. 덕수의 그 말에 미경은 아들을 돌아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러게요. 볼 때마다 그의 생각이 나요. 가게 안에는 오랫동안 눌러왔던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뒤늦게 찾아온 고마움이 뒤섞여 흐르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며 그 모든 감정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듯했다. 한참을 흐느끼던 미경이 문득 고개를 들어 물었다. 사장님, 근데 왜 굳이 이 구두를 10년이나 간직하고 계셨어요? 그냥 저희한테 돌려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덕수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다. 돌려드리려고 몇 번이나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가려니 제가 무슨 낯으로 그 앞에 서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날 밤 정훈 씨를 좀 더 붙잡았어야 했나. 신발이라도 제가 얼른 신겨드렸어야 했나. 그런 후회가 떠나질 않아서요. 그건 사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날은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일이에요. 머리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그렇게 쉽게 정리가 안 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 구두를 볼 때마다 정훈 씨한테 다짐했습니다. 당신 목까지 내가 이 가족을 지켜보겠다고. 미경은 그 말에 다시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다짐을 10년이나 지키셨던 거네요. 큰 걸 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매달 작은 봉투 하나 넣어드린 게 전부였는데 그 작은 봉투가 저희한테는 정말 큰 힘이었어요. 남편 없이 혼자 아이 키우면서 세상에 저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마다 그 봉투를 보면서 버텼어요. 누군가 저희를 지켜봐 주고 있다는 그 마음 하나로요. 준서도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어릴 때 그 봉투 기억나요. 산타 할아버지가 주신 거라고 엄마가 말씀하셨었는데 그게 사장님이셨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덕수는 겸연쩍은 웃음을 지었다. 산타 할아버지라 그렇게 생각해준 것만으로도 고맙구나. 미경은 눈물을 닦으며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를 꺼내놓았다. 정훈 씨랑 저랑 사실 연애하던 시절에 참 힘들게 만났어요. 아버지 반대도 심했고 형편도 넉넉지 않았고 근데 그이가 늘 그랬어요.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꼭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준서 태어나면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그 좋은 날을 못 보고 떠난 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사장님을 뵈니까 그이가 말했던 좋은 날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얼굴도 모르는 분이 저희를 이렇게 지켜봐 주셨다는 게. 덕수는 그 말에 목이 메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준서가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엄마, 저도 이제 아버지 몫까지 열심히 살게요. 그리고 사장님한테도 좋은 아들처럼 잘할게요. 그래주면 나야 고맙지. 덕수가 눈물 섞인 미소로 답했다. 미경은 문득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정훈과 함께 찍은 결혼사진이었다. 사진 속 정훈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 사진, 사장님도 한번 보세요. 그의 젊었을 때 모습이에요. 덕수는 사진을 받아들고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정훈의 미소는 10년 전 그날 밤 가게에서 보았던 그 밝은 표정 그대로였다. 참 잘생겼구먼. 준서가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특히 웃을 때 눈매가 똑같다고. 미경은 그렇게 말하며 아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준서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나온 10년의 세월이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서서히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뒤늦게 확인한 서로의 진심이 가게 안을 가득 채웠다. 바로 그때 가게 문에 달린 종이 딸랑거리며 울렸다.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은 다름 아닌 성진이었다. 아버지에게 급히 전할 말이 있어 찾아온 참이었다. 아버지, 저와 성진은 말을 하다 말고 걸음을 멈췄다. 낯선 여인과 청년이 아버지와 함께 눈물을 훔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손님이 계셨네요. 죄송합니다. 성진이 어색하게 인사를 건네자 덕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아들을 향해 손짓했다. 성진아, 이리 와서 앉아봐라. 마침 잘 왔다. 너도 이제는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성진은 영문을 모른 채 조심스럽게 다가와 자리에 앉았다. 아버지의 표정에서 여느 때와는 다른 결연함을 느낀 그는 오랫동안 궁금해했던 진실이 마침내 밝혀지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미경과 준서도 낯선 청년의 등장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상황을 짐작한 듯 자세를 고쳐 앉았다. 이분들이 누구세요, 아버지? 성진의 물음에 덕수는 깊은 숨을 한번 몰아쉬었다. 그리고 마침내 10년 동안 아들에게조차 감춰왔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풀어내기 시작했다. 덕수는 천천히 하지만 담담하게 지난 10년의 이야기를 아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했다. 10년 전 그 겨울밤, 정훈 부부가 처음 가게를 찾아온 일부터 사고 소식을 들은 그날, 그리고 그 이후 이어져 온 조용한 도움까지. 성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처음에 당혹감에서 점차 놀라움으로, 그리고 마침내 뜨거운 무언가로 바뀌어 갔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동안 아끼신 돈이 전부 이분들한테. 그래, 미안하다. 진작 말해주지 못해서. 성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아버지가 뭔가 이상한 일에 휘말리신 줄 알았어요. 노름을 하시거나 누구한테 사기라도 당하시는 줄 알고, 그래서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그럴 만도 했지. 내가 아무 설명도 안 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네요. 아버지는 10년 동안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아버지를 향해 돌아서며 눈물을 훔쳤다. 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구두 고치시는 거 부끄러워했던 거 기억나세요? 운동회 때 아버지 오시는 것도 싫어했잖아요. 기억하지? 다 기억하고 있어. 그때는 제가 정말 철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남들 앞에 내세울 게 없어서 부끄럽다고만 생각했어요. 덕수는 아들의 그 말에 마음이 뭉클해졌다. 성진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어린아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당연한 거지.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 어떤 아버지보다 훌륭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저는 그걸 몰라봤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성진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듯 다가가 두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미경과 준서는 그 부자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함께 눈시울을 붉혔다. 준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희 때문에 아버님과 아드님 사이가 힘드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학생. 오히려 우리 아버지가 그런 훌륭한 일을 하셨다는 걸 알게 해줘서 고마워요. 성진이 준서를 향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이제라도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 이제 아버지가 하시는 일, 뭐든지 자랑스럽게 생각할게요. 덕수는 아들의 손을 마주 잡으며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다. 10년, 아니 그보다 더 오랜 세월 쌓여왔던 부자간의 골이 그 순간 서서히 메워지고 있었다. 성진은 자리에 앉으며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 하나를 더 꺼내놓았다. 아버지, 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거 보고 왜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실까 궁금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냥 돈 욕심이 많으신가 보다 했는데 이제 보니 그게 다 이유가 있으셨던 거네요. 그때는 나도 말할 수 없었지. 괜히 어린 너한테 무거운 얘기 들려주고 싶지 않았어.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저도 이제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남몰래 누군가를 돕는 그런 마음. 저도 배우고 싶어요. 덕수는 아들의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가게 안에는 네 사람의 눈물과 웃음이 뒤섞여 흐르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노을이 걷히고 하나둘 별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버지, 이 구두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진의 물음에 덕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경을 향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경 씨, 이 구두 이제 가져가시겠습니까?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야 할 물건이니까요. 미경은 구두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이 구두는 사장님 곁에 계속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지난 10년 동안 이 구두가 그의 자리를 지켜준 거잖아요. 사장님이 계속 간직해 주세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대신 가끔 저희가 놀러와서 함께 봐도 될까요? 미경의 그 말에 덕수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물론입니다. 언제든지요. 그때 성진이 문득 무언가 떠올랐다는 듯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실은 제가 다음 달에 결혼을 해요. 괜찮으시다면 두 분도 결혼식에 와주시겠어요? 미경과 준서는 뜻밖의 초대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저희가 가도 괜찮을까요? 아드님 결혼식인데. 그럼요. 저희 아버지한테 정말 큰 의미가 있는 분들인데 당연히 오셔야죠. 그리고 저도 두 분과 더 가까이 지내고 싶어요. 성진의 진심 어린 초대에 미경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다. 고마워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준서도 밝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저도 형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갑자기 이런 인연이 생겨서 신기하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하고 그래요. 형은 무슨,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그냥 편하게 지내자. 성진이 웃으며 준서의 어깨를 툭 쳤다.
두 청년 사이에도 어느새 자연스러운 친근함이 싹트고 있었다. 덕수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10년 동안 홀로 짊어져 온 무거운 짐이 이제야 비로소 여러 사람의 마음으로 나뉘어 가벼워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성진아, 내 아버지, 그동안 미안했다. 너한테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 훌륭한 아버지셨어요. 저한테도, 그리고 준서한테도요. 성진의 그 말에 덕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 눈물은 슬픔이 아닌 오랫동안 쌓여왔던 응어리가 풀리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가게 밖으로는 어느새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아 있었다. 골목의 가로등 불빛이 구두방 창문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고 그 안에서는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덕수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자리에 들었다. 10년 동안 짓눌러왔던 죄책감과 그리움, 그리고 외로움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끼며 그는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다. 이튿날 아침, 수님이 반찬 그릇을 들고 가게에 들렀다가 덕수의 밝아진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머, 덕수 씨. 오늘따라 얼굴이 훤하네. 무슨 좋은 일 있었어? 덕수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응, 좋은 일 있었어. 나중에 천천히 얘기해 줄게. 뭔데 그렇게 뜸을 들여? 궁금하게. 조금만 기다려. 이제는 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수님은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덕수의 밝아진 표정에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그날 오후, 덕수는 성진에게서 다시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어제 정말 감사했어요. 이제야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나도 고맙다. 이해해줘서. 저 오늘 예비 신부한테도 다 얘기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시아버지를 모시게 돼서 정말 자랑스럽다고. 덕수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렇게 말해줬다니 고맙구나. 결혼식 날 꼭 좋은 모습으로 참석하마. 네, 아버지. 그날 뵈어요. 전화를 끊은 뒤에도 덕수는 한참 동안 여운에 잠겨 있었다. 10년 동안 이 골목을 무겁게 짓누르던 한 사람의 비밀이 이제 막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려 하고 있었다. 가게 진열장 위의 구두는 여전히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구두는 더 이상 쓸쓸한 기다림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남자의 그리움과 책임감, 그리고 한 가족을 향한 10년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긴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증표가 되어 있었다. 한 달 후, 성진의 결혼식 날이 밝았다. 작은 예식장이었지만 하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덕수는 오랜만에 양복을 꺼내 입고 정성껏 손질한 구두를 신은 채 아들의 결혼식장에 섰다. 식장 한쪽에는 미경과 준서도 자리하고 있었다. 준서는 정장 차림으로 성진의 결혼식을 축하하러 왔고 미경은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있었다. 사장님, 오늘 정말 멋지세요. 준서가 다가와 인사를 건네자 덕수는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 이런 자리에 오랜만에 서보는구나. 아드님 결혼식이잖아요. 저희도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내가 더 고맙지. 이렇게 와줘서. 예식이 시작되자 성진은 신부와 함께 환하게 웃으며 입장했다. 덕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던 아들이 이제는 어엿한 한 사람의 남편이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주례사가 이어지는 동안 성진은 문득 하객석에 앉은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성진은 아버지를 향해 살짝 고개를 숙이며 눈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덕수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다.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이어졌다. 사람들 사이를 오가던 성진이 아버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저 오늘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이 행복을 아버지랑, 그리고 저기 계신 준선의 가족이랑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더 좋아요. 나도 그렇다. 오늘 같은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앞으로 더 자주 뵈러 올게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 저도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닐 거예요. 덕수는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다.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할 감정이 두 사람 사이를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다. 며칠 후 덕수는 여느 때처럼 가게 문을 열었다. 골목에는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다. 그는 진열장 앞으로 다가가 구두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이제 이 구두는 더 이상 외로운 기다림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가족을 지켜온 사랑의 증거였고 두 가족을 새롭게 이어준 인연의 달이었다. 정훈이 자네, 오늘도 잘 지켜보고 있나? 덕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구두를 정성스럽게 닦았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진열장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다. 이제 그 옆자리에는 작은 액자 하나가 함께 놓여 있었다. 준서가 선물한 것이었다. 액자 안에는 정훈과 미경, 그리고 어린 준서가 함께 찍은 낡은 사진 한 장이 담겨 있었다. 세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가게 문에 달린 종이 딸랑거리며 울렸다. 수님이 반찬 그릇을 들고 들어서다가 액자를 발견하고는 반가운 얼굴로 물었다. 어머, 이건 웬 사진이야? 응. 오래전 인연이 있던 가족 사진이야. 이제야 다 말해줄 수 있게 됐어. 덕수는 그렇게 말하며 지난 10년의 이야기를 수님에게 천천히 들려주기 시작했다. 수님은 눈물을 훔치며 이야기를 들었고 다 듣고 난 뒤에는 덕수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덕수 씨, 정말 훌륭한 일을 했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어. 오히려 이제야 마음이 편해. 그날 오후 준서가 가게에 들러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사장님, 저 이번에 취직했어요. 작은 인쇄소인데 아버지가 일하시던 곳이랑 비슷한 곳이더라고요. 그래? 잘 됐구나. 정말 잘 됐어.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제가 아버지를 많이 닮았대요. 손재주도 좋고 성실한 것도요. 덕수는 그 말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준서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내 아버지가 참 좋은 사람이었어. 너도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자라줘서 고맙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어느 겨울날 첫눈이 내렸다. 덕수는 가게 앞을 쓸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10년 전 그날처럼 눈송이가 하나둘 소복하게 쌓이고 있었다. 그때 골목 저편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미경과 준서, 그리고 놀랍게도 성진과 그의 아내까지 함께였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성진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그의 옆에는 갓 결혼한 아내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이 추운 날 다들 어쩐 일이야. 오늘 다 같이 저녁이나 먹자고 준서가 연락했어요. 어머님도 오시라고 했고요. 미경이 웃으며 덧붙였다. 덕수 씨 혼자 겨울 보내실까봐 저희가 좀 시끄럽게 찾아왔어요. 덕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세상을 떠난 정훈이 남기고 간 인연이 이렇게 큰 가족의 울타리로 자라나 있었다. 가게 안으로 들어온 5사람은 좁은 공간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다. 성진의 아내가 준비해온 음식을 나누며 다들 오랜만에 웃음꽃을 피웠다. 참, 사장님, 저 요즘 인쇄소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아버지에 대해 더 알아보고 있어요. 아버지 회사 동료분들도 몇 분 찾아뵙고요. 준서가 밝은 얼굴로 말했다. 그래, 뭐 새로운 얘기라도 들었니? 네, 아버지가 회사에서도 참 인기가 많으셨대요. 늘 남 먼저 챙기고
힘든 사람 있으면 몰래 도와주고 그러셨다고. 사장님이랑 참 비슷한 분이셨더라고요. 그 말에 덕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이내 조용히 웃었다. 그러니까 내가 그날 밤 그 사람한테서 뭔가를 느꼈던 모양이야. 좋은 사람은 서로 알아보는 법이니까. 성진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도 그런 분이시잖아요.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마음이 따뜻한 분이라고. 그 말에 가게 안 모두가 따뜻한 웃음을 지었다. 창밖에는 눈이 소복소복 쌓여가고 있었지만 작은 구두방 안은 온기로 가득했다. 밤이 깊어 하나둘 자리를 뜰 무렵 준서가 문득 진열장 위의 구두와 액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사장님, 이 구두 이야기 나중에 제 아이가 생기면 꼭 들려주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 그리고 그 마음을 이어받은 또 다른 할아버지가 계셨다는 거려. 덕수는 그 말에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꼭 그렇게 해주렴. 그게 이 구두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일 테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가게 안에는 다시 덕수 혼자 남았다. 그는 불을 끄기 전 마지막으로 진열장을 바라보았다. 짙은 갈색의 구두 한 짝과 그 옆에 작은 사진 액자가 은은한 불빛 아래 나란히 놓여 있었다. 10년 전 그 겨울밤, 신발 한 짝만 신고 뛰어나가던 한 젊은이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젊은이가 남기고 간 사랑이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가슴 벅차게 다가왔다. 덕수는 불을 끄고 가게 문을 닫았다. 골목 밖으로 나서니 밤하늘 가득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고맙네, 정훈이. 자네 덕분에 나도 참 좋은 가족을 얻었어. 그의 혼잣말은 눈 내리는 밤하늘로 조용히 흩어졌다. 골목의 가로등 불빛 아래 눈은 소리 없이 소복하게 쌓여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고요한 겨울밤 위로 짝을 다시 찾은 구두 한 켤레의 이야기가 따뜻하게 내려앉고 있었다. 끝.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구두방 앞으로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짝 잃은 구두 한 켤레는 이제 그 옆에 작은 사진과 함께 이 골목에 조용하지만 따뜻한 전설이 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 구두를 궁금해하지 않았다. 대신 그 구두가 품고 있는 이야기를 알게 된 이들은 지나갈 때마다 가게를 향해 작은 목례를 건네곤 했다. 한 사람의 그리움이 만들어낸 10년의 사랑이 이제 온 골목의 따뜻한 기억으로 남게 된 것이었다. 덕수는 오늘도 가게 문을 닫기 전 구두를 꺼내 정성껏 닦았다. 그것은 더 이상 기다림의 몸짓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을 담은 하루의 마무리 의식이 되어 있었다.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그 따뜻한 빛 속에서 짝을 다시 찾은 구두 한 켤레의 이야기는 조용히 그러나 오래도록 이 골목에 남을 것이었다.